깊은 밤 창덕궁에 횃불이 밀려오던 1506년 9월 2일 4살 영수 옹주는 잠결에 굉음을 들었습니다. 평소 들리던 흥청거리는 노랫가락이나 풍악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쿵, 쿵,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 쇠붙이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파열음, 그리고 타는 냄새,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불을 뒤집어 썼지만 겹겹이 쌓인 비단 커튼도 두꺼운 궁궐벽도 외부의 아우성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핏빛으로 물든 밤하늘 아래 한 아이의 세상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던 금지옥엽 옹주. 그러나 그 순간부터 그녀는 역사의 가장 잔인한 소용돌이에 휩쓸린 이름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연산군과 장록수의 딸 이영수 옹주의 비극적이고도 강인했던 삶을 조명하려 합니다. 가장 화려하게 피어났지만 가장 처절하게 꺾여야 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으로 닿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거슬러 영수가 태어나기 전에 조선은 폭풍전야였습니다. 한양의 궁궐은 밤마다 기이한 노랫소리와 비명소리가 뒤섞여 흘러나왔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였지만 담장 너머 궁궐 안은 매일 밤이 축제였고 술과 고기가 강물처럼 흘러넘쳤습니다. 그 중심에는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폭군 연산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왕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채 천하를 자신의 치마폭에 감쌌던 여인 장록수가 앉아 있었지요. 실록은 장록수에 대해 얼굴은 중인 정도에 불과했으나 노래를 잘하고 요사스러운 아양을 잘 떨었다고 기록합니다. 30이 넘은 나이에 이미 아들이 있던 종실의 여인. 하지만 그녀는 20살 남짓한 어린 왕 연산군을 사로잡았고 왕을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 조종했습니다. 왕이 화를 내다가도 녹수가 웃으면 따라 웃고 녹수가 핀잔을 주면 꼼짝도 못했다는 기록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남녀 사이를 넘어선 기이한 애착 관계였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위험한 사랑의 결실로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납니다. 왕과 후궁 사이에서 태어난 딸 옹주였습니다. 연산군에게는 이미 중전 신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이 있었고 다른 후궁들에게서 얻은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장록수라는 여인이 왕에게 차지하는 비중이 남달랐던 만큼 그녀의 몸에서 태어난 딸은 그야말로 금지옥엽일 수밖에 없었지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궁궐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광기를 잠재워주는 유일한 여인인 녹수를 닮은 딸을 보며 더할 나위 없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아비는 왕이요 어미는 왕을 쥐락펴락하는 실세였으니 이 어린 옹주가 누렸을 호사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입혀진 베넷 저고리 하나조차 조선 팔도에서 가장 귀한 비단으로 지어졌을 것이며 아이가 누워있는 요람 주변에는 금으로 만든 장난감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궁궐의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곳, 향긋한 냄새가 진동하고 촛불이 꺼지지 않는 밤, 그곳에서 4살배기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다닙니다. 아이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두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살인귀라 불렀고 신하들은 그의 눈빛만 봐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딸에게 연산군은 그저 자신을 무릎에 앉히고 뺨을 비비며 웃어주는 다정하고 따뜻한 아버지였을 뿐입니다. 연산군은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장록수의 위세가 하늘을 찌르니 그 딸을 향한 대우 또한 공주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이었을지 모릅니다. 어린 옹주가 넘어지기라도 할까 전전긍긍하며
뒤를 따랐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진귀한 과일과 간식들이 아이의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신하들의 목을 베고 어머니가 남의 재산을 빼앗아 곳간을 채우는 동안 그 피 묻은 재물들은 고스란히 이 아이의 풍요로운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당시 연산군은 흥청이라 불리는 기생들을 전국에서 뽑아 올려 궁궐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수가 1000명을 넘어 10,000명에 육박했다고 하니 궁궐 전체가 거대한 유곽이나 다름없었죠. 밤새도록 이어지는 연회, 질펀한 술판, 그리고 멈추지 않는 풍악소리. 어린 옹주는 자장가 대신 기생들의 노래를 듣고 자랐을 것이며 동화책 대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며 성장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타락과 방종의 공간이 아이에게는 가장 안전한 요새였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감히 연산군의 딸을 건드릴 수 없었고 장녹수의 딸에게 해를 가할 수 없었으니까요. 아이는 자신이 입고 있는 비단옷이 백성들의 피눈물로 짜인 것임을 알지 못했고 자신이 먹는 맛있는 음식이 굶주린 백성들의 고열임을 알 리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도 아버지가 웃고 어머니가 노래하는 평화로운 세상이었을 테지요. 실록에 따르면 장녹수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녀의 집을 짓기 위해 민가를 헐어버리고 그녀의 형부와 조카들까지 벼슬을 받아 떵떵거렸다고 합니다. 뇌물과 청탁이 장녹수의 집 앞에 산처럼 쌓였고 모든 인사는 그녀의 입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의 위상은 말할 것도 없었겠지요. 신하들은 왕의 눈치를 보느라 바빴지만 한편으로는 장녹수의 딸인 이 어린 옹주에게도 잘 보이기 위해 온갖 아부를 떨었을 것입니다. 4살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에게 어른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기이한 풍경, 그것이 연산군 말기 궁궐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화려한 지옥에도 끝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달도 차면 기운다 했던가요? 절대 권력의 정점에서 아버지는 점점 더 미쳐갔고 어머니는 사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궁궐 담장 밖에서는 왕을 몰아내야 한다는 속삭임이 태풍처럼 커져가고 있었지만 두꺼운 궁궐 벽과 화려한 비단 커튼에 둘러싸인 아이는 그 불길한 징조를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화려하게 피어난 꽃, 그러나 그 뿌리는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연산군과 장녹수의 딸이라는 축복이자 저주인 꼬리표를 달고 태어난 아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따뜻했던 시절은 역설적이게도 조선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그 시기와 정확히 겹쳐 있었습니다. 이제 곧 닥쳐올 거대한 파도를 알지 못한 채 아이는 오늘도 아버지 연산군의 품에 안겨 잠이 듭니다. 그 평온한 잠이 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이죠. 시간은 흘러 1506년 9월 폭풍전의 고요함은 더욱 기이했습니다. 박원종, 성이안, 유순정 등 반정을 도모하는 세력들이 은밀하게 규합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비밀스러운 회합이 열리고 군사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은 이미 시퍼렇게 갈려 왕의 목을 겨누고 있었지만 연산군과 장녹수는 여전히 술잔을 기울이며 태평성대를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장녹수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예감했는지도 모릅니다. 실록에 따르면 반정이 일어나기 며칠 전 장녹수는 왕 앞에서 갑자기 슬프게 울며 "우리의 영화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라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평소답지 않은 그녀의 모습에 연산군도 의아해했지만 이내 다시 술을 권하며 근심을 잊으려 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엄마의 치마 자락을 붙잡고 있던
내 살배기 딸은 엄마의 눈물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엄마가 왜 우는지, 아빠의 표정이 왜 굳어지는지 아이는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려 애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1506년 9월 2일 깊은 밤, 도성 밖에서 시작된 횃불의 물결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창덕궁을 향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폭군을 몰아내자, 새 세상을 열자. 군사들의 함성이 밤하늘을 찢었고 그 소리는 겹겹이 쌓인 궁궐의 담장을 넘어 옹주의 침실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어린 영수 옹주는 잠결에 눈을 떴을 것입니다. 평소 들리던 흥겨운 노랫가락이나 풍악이 아니었습니다. 창밖은 대낮처럼 환했고 궁궐 안은 비명과 고함으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놀란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유모를 찾았지만 평소 그림자처럼 곁을 지키던 상궁과 나인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살기 위해 도망치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 시각 연산군은 술에서 덜 깬 몽롱한 눈으로 사태를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신숙은, 임사홍 등 왕의 측근들은 반정군의 칼에 목숨을 잃었고 궁궐을 지키던 군사들은 무기를 버리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반정군이 도나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을 때 천하를 호령하던 절대군주는 도마 위에 고기 신세가 되었습니다. 왕의 침전으로 달려온 것은 다름 아닌 장록수였습니다. 평소의 화려한 자태는 온데간데없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딸을 찾았을 것입니다. 영수야, 영수야. 혼란스러운 인파를 해치고 아이를 찾아 품에 안았을 때 내 살배기 딸은 엄마의 떨리는 심장 소리를 고스란히 느꼈겠지요. 하지만 그 포옹은 길지 못했습니다. 반정군의 장수들이 들이닥쳐 연산군에게 옥새를 내놓으라 윽박질렀습니다. 왕은 체념한 듯 옥새를 내주었고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닌 연산군이라는 패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장록수를 향한 심판이 이어졌습니다. 군사들은 거칠게 장록수를 끌어냈습니다. 이 요망한 년, 내년이 나라를 망쳤다. 욕설과 함께 그녀의 머리채가 잡혔습니다. 어마마마, 어마마마. 엄마의 품에서 강제로 떼어내진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을 뻗어 엄마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거친 군인의 손길에 밀쳐져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장록수는 끌려가면서도 뒤를 돌아보며 아이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평생을 악녀로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 그녀는 그저 자식을 두고 죽음으로 끌려가는 어미였을 뿐입니다. 그 처절한 눈빛이 울부짖는 아이의 망막에 깊이 박혔습니다. 궁궐은 순식간에 승자들의 전리품 창고로 변했습니다. 군사들은 왕의 보물 창고를 털고 궁녀들을 겁박했습니다. 그 난리통에 덩그러니 남겨진 4살 아이.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던 옹주였지만 지금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아니 오히려 죽여 없애야 할 화근이 되어 있었습니다. 운 좋게 살아남은 늙은 나인 하나가 울고 있는 아이를 구석으로 데려가 숨겼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공포에 질려 기둥 뒤에 웅크리고 앉아 눈앞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덜덜 떨며 지켜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무력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어머니는 짐승처럼 끌려갔습니다. 아이가 믿었던 세상,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부모라는 우주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오면서 상황은 더욱 참혹해졌습니다. 반정군은 연산군을 패위하고 강화도로 유배 보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장녹수를 비롯한 흥청들과 측근들에 대한 처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어딘가에 갇혀 밖에서 들려오는 함성과 저주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죽여라, 죽여라. 군중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그 분노의 대상이 바로 자신의 엄마라는 사실을 어린아이는 희미하게나마 직감했을까요? 9월 2일 밤부터 3일 새벽까지 이어진 그 짧은 시간은 이영수라는 한 인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비단 강보에 쌓여있던 금지옥엽은 찢어진 옷을 입은 역적의 딸로 전락했습니다. 따뜻했던 온돌방 대신 차가운 바닥에 내던져졌고 달콤한 간식 대신 두려움이라는 쓴맛을 삼켜야 했습니다. 이날 밤 아이가 겪은 공포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입니다. 칼과 창이 번뜩이는 시각적 공포, 고막을 찢는 비명과 함성의 청각적 공포, 그리고 엄마를 잃었다는 상실감이 4살 아이의 작은 영혼을 난도질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에 이 작은 소녀가 그날 밤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연산군이 폐위되었다는 거대한 사실만이 기록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무자비한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작고 여린 몸으로 그 모든 충격을 받아내야 했던 한 아이의 모습을요. 부모의 죄가 아이의 죄가 될 수 없지만 정근대 사회의 연좌제는 잔혹했습니다. 이제 아이 앞에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궁궐 생활은 하룻밤의 꿈처럼 사라지고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궁궐에서 쫓겨난 장녹수의 최후는 실로 참혹했습니다. 반정군은 그녀를 군기시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성난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돌멩이와 기와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내 집을 부수고 내 땅을 빼앗아간 요물이다. 내년 때문에 내 자식이 굶어 죽었다. 군중의 분노는 통제할 수 없는 광기가 되어 장녹수에게 쏟아졌습니다. 실록은 이 장면을 끔찍할 정도로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장녹수의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 되었고 그 위로도 돌무덤이 쌓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시신에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부으며 그간의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권력자의 마지막 치고는 너무나 비참하고 처절한 죽음이었습니다. 어린 영수 옹주는 이 끔찍한 광경을 직접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다행이라면 다행인 일이지요. 하지만 궁궐 안옥은 임시 거처에 갇혀 있으면서도 어른들의 수군거림을 통해 엄마의 죽음을 짐작했을지 모릅니다. 돌에 맞아 죽었대 꼴 좋다. 무심코 내뱉는 어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아이의 가슴에 꽂혔을 겁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 울며 보채도 돌아오는 건 따뜻한 품이 아닌 싸늘한 눈초리와 역적의 자식이 어딜 감히 오느냐는 호통뿐이었습니다. 어미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비와의 이별이 찾아왔습니다. 폐위된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교동도라는 외딴 섬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유배기를 떠나는 연산군의 행렬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붉은 골룡포 대신 허름한 옷을 입고 가마 대신 덜컹거리는 수레에 실려가는 아버지. 그 뒷모습을 보며 아이는 목이 터져라 아바마마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뒤를 돌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업으로 인해 풍비박산난 가족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을 테니까요. 이제 천진난만한 아이는 혼자였습니다. 부모는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자신을 떠받들던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따뜻했던 궁궐은 이제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거나 혹은 쫓겨나야 할 남의 집이 되었습니다. 4살 아직 제 손으로 밥 숟가락을 드는 것조차 서툰 나이에 맞이한 고립무원이었습니다. 폐주의 가족들에게 쏟아지는 시선은 냉혹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연산군의 자식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씨를 말려야 후환이 없다며 강경한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4살 소녀는 그저 언젠가 독이 될 수 있는 싹일 뿐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연민은 정치 논리에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녀가 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왕의 핏줄이라 해도 딸은 왕위 계승권이 없었기에 아들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위협이 덜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만약 영수가 아들이었다면 그녀의 목숨은 그날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딸이라는 이유로 즉결 처형은 면했습니다. 이것이 불행 중 다행일까요? 아니면 살아서 겪어야 할 더 큰 고통의 서망일까요? 어린 영수 옹주가 부모의 죽음이라는 충격에서 채 헤어나오기도 전 또 다른 비극의 파도가 덮쳐왔습니다. 이번에는 함께 놀며 자랐던 오빠들의 차례였습니다. 연산군에게는 패비신시 소생의 아들들을 비롯해 여러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세자였던 황을 비롯해 창녕대군, 양평군 등 영수 옹주에게는 듬직한 오빠들이 있었지요. 중종 반정 직후 조정은 연산군의 아들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심각하게 논의했습니다. 죄인의 아들이라도 왕의 핏줄이니 살려두어야 한다는 옹걸로는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반정 공신들은 두려웠습니다. 만약 연산군의 아들들이 살아남아 훗날 복수를 꿈꾼다면 그들의 존재 자체가 새 왕조인 중종 정권에 큰 위협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결국 화근을 미리 잘라내야 한다는 냉혹한 논리가 승리했습니다. 결정은 신속하고 잔인했습니다. 세자 황을 비롯한 왕자들은 모두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봐주지 않았습니다. 왕의 씨앗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죽어야 했습니다. 사약을 받고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오빠들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영수 옹주가 느꼈을 공포는 어땠을까요? 오라버니들도 죽었대 다음은 내 차례가 아닐까? 어린아이는 본능적으로 죽음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주변 어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 자신을 바라보는 싸늘하고 두려운 눈빛 밥을 먹다가도 혹시 독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 숟가락을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잠을 자다가도 문이 덜컹거리면 군사들이 들이닥치는 줄 알고 이불을 뒤집었었겠지요. 매일매일이 살얼음 위를 걷는 듯한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게도 남녀를 차별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여자는 정치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졌습니다. 딸은 출가 외인이라 하여 시집을 가면 남의 집 사람이 되니 왕권에 도전할 일이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덕분에 영수 옹주를 비롯한 연산군의 딸들은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빠들은 모두 죽임을 당해 땅에 묻히는데 자신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행운이었을까요? 아니면 형벌의 연장선이었을까요? 홀로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이른바 생존자 증후군이 어린 영수의 마음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함께 웃고 떠들던 오빠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보며 아이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죄스럽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왜 나만 살았을까? 나도 오라버니들을 따라갔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형제들을 잃고 핏줄이 끊어지는 아픔을 겪는 동안 조정에서는 살아남은 딸들의 처우를 논의했습니다.
그녀들을 노비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쳤습니다. 왕의 딸에서 천한 노비로의 추락.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모욕이었습니다. 다행히 중종은 비록 폐주의 자식이라도 왕실의 핏줄을 천민으로 만들 수는 없다며 이를 만류했지만 그녀들의 신분은 이미 땅바닥에 떨어진 뒤였습니다. 영수 옹주는 이제 왕실 족보인 선언록에서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더 이상 옹주라 불리지 않았고 그저 죄인 이웅의 딸로 불렸습니다. 옹주로서 누리던 모든 특권이 박탈당했고 심지어 입고 있던 옷과 장신구마저 빼앗기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오빠들의 죽음은 영수 옹주에게 세상이 얼마나 비정한 곳인지를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제의 권력이 오늘의 칼날이 되고 혈육이라는 인연이 죽음의 이유가 되는 비정한 현실. 어린 소녀는 일찍 철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어도 소용없다는 것을,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침묵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숨죽여 사는 법을 익혔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고개를 숙였고 욕을 하면 귀를 막았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죽은 듯이 지내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본능적으로 터득한 것입니다. 오빠들의 피로 얼룩진 가문의 역사 위에서 그녀는 가냘픈 생명을 위태롭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모두 떠나고 오직 자신뿐이었습니다. 텅 빈 방, 차가운 윗목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는 작은 소녀의 뒷모습, 그 쓸쓸한 그림자 위로 역사의 무심한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만 갔습니다. 궁궐에서 쫓겨난 영수 옹주가 마주한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비록 중종의 배려로 노비 신세는 면했다지만 실질적인 삶의 질은 천민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녀는 대궐 밖에 허름한 거처로 옮겨졌습니다. 겨울이면 찬바람이 문틈으로 쌩쌩 들어오고 여름이면 지붕에서 비가 새는 낡은 집이었습니다. 비단 침구 대신 거친 솜니부를 덮어야 했고 산의 진미 대신 실의 기죽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육체적인 고단함보다 정신적인 멸시였습니다. 그녀가 밖을 나설 때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그 장록수의 딸이라지. 애비는 폭군, 어미는 요부, 그 피가 어디 가겠어? 시장통 상인들은 그녀에게 물건 팔기를 꺼려했고 동네 아이들은 돌을 던지며 놀려댔습니다. 역적의 딸, 재수 없는 아이. 꼬리표는 주운 글씨처럼 그녀의 이마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배가 너무 고파 이웃집 담장 너머 감나무를 쳐다보고 있는데 집주인이 나와 소금을 뿌리며 소리쳤습니다. 재수없게 쳐다보지 마라. 내년 눈길이 닿으면 나무가 말라 죽는다. 그저 감히 먹고 싶었을 뿐인데 아이는 죄인처럼 도망쳐야 했습니다. 어두운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배고픔과 서러움에 눈물 흘리던 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녀를 돌봐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 역시 진심으로 그녀를 아끼기보다는 의무감이나 감시의 목적으로 곁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모나 하인들은 툭하면 내 부모 잘못 만나 우리까지 이 고생이다 라며 어린 영수에게 화풀이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는 눈칫밥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더 달라고 말하기가 무서워 배고픔을 참는 법을 배웠고 아파도 끙끙 앓는 소리를 죽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성장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 더욱 깊이 고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내 부모는 그렇게 죽어야 했을까? 왜 사람들은 나를 미워할까? 역사책이나 어른들의 입을 통해 듣는 아버지 연산군과 어머니 장록수의 이야기는 끔찍했습니다.
살인, 폐륜, 탐욕 자신의 핏줄에 흐르는 그 원죄를 부정하고 싶었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엄마를 닮은 자신의 얼굴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굴레였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폐쇄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대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유일한 친구는 마당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이나 담장 위를 지나가는 들고양이 뿐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녀를 버렸기에 그녀 또한 세상을 등지고 자신만의 작은 성 안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끈질기게 이어졌습니다.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불을 지피고 낡은 옷을 기워 입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옹주로서의 기품이나 우아함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거칠어진 손마디와 그을린 얼굴, 그리고 늘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동자만이 그녀의 삶을 대변해주고 있었습니다. 중종시대 가끔 조정에서 연산군의 딸들에 대한 보고가 올라오곤 했습니다. 누구는 병이 들었고 누구는 가난하여 입을 옷조차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종은 그때마다 쌀과 옷감을 내려주라 명했지만 그것이 말단 관리들을 거쳐 영수 옹주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중간에서 누군가 가로채거나 생색내기용으로 찔끔 던져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왕실의 행사나 제사에 참여할 수도 없었고 친척들과 왕래할 수도 없었습니다. 명절날 다른 집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고기 굽는 냄새가 날 때 그녀는 차가운 방에서 부모님의 제사를 홀로 지냈을 것입니다. 위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초라한 상을 차려놓고 절을 올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옹주에서 천민에 가까운 삶으로의 추락. 그것은 단순한 신분의 하락이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질긴 생명력으로 모진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어쩌면 마음속 깊은 곳에 살아서 꼭 보여주겠다는 오기 같은 것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죽은 부모가 꿈에 나타나 너만은 살아야 한다고 당부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렇게 세월은 흘러 소녀는 처녀가 되었습니다. 홍기가 꽉 찼지만 역적의 딸을 며느리로 삼으려는 집안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앞날은 여전히 캄캄한 안개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결혼은커녕 제 밥벌이조차 막막한 상황. 과연 그녀에게도 봄날은 올까요? 아니면 이대로 영원히 겨울 속에 갇혀 살아야 할까요? 가시밭길을 맨발로 걸어온 소녀의 발바닥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 걸음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그녀는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운명을 짊어지고 하루를 살아냅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어느덧 연산군 시대의 광풍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중종의 치세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조정에서도 연산군의 자식들에 대한 감시와 적개심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이영수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릴 적의 비단옷은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낡은 무명옷이 익숙해진 여인이 되어 있었지요. 실록은 그녀의 삶에 대해 매우 인색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록의 행간을 읽어보면 그녀가 겪었을 고난과 그 끝에 찾아온 작은 평화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중종 8년 조정에서는 연산군의 딸들에 대한 혼처를 구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비록 죄인의 자식이나 나이가 찼으니 혼인은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죠. 역적의 딸을 누가 데려가려 하겠느냐마는 왕실의 주선으로 겨우 혼처가 정해졌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된 사람은
구문경이라는 인물로 전해집니다. 명문가인 능성 구씨 집안이었지만 폐주의 사위가 된다는 것은 출세길이 막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마도 집안의 강요나 엄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맺어진 인연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혼식은 조촐했을 것입니다. 화려한 가마도 수많은 하객들의 축복도 없는 쓸쓸한 혼례하지만 영수에게는 그것이 지옥 같은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을지도 모릅니다. 결혼 후의 삶이 행복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남편 구문경은 연산군의 사위라는 이유로 관직에 나가는데 제약이 많았고 주변의 시선 또한 곱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을지 모릅니다. 남편이 술이라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역적의 사위가 되었나 한탄했을 수도 있겠지요. 영수는 인으로서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의 자식들 중 일부가 훗날 벼슬길에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는 그녀가 자식 교육에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신이 못다 이룬 꿈, 그리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오명을 자식들을 통해 씻어내고 싶었던 간절한 소망이 아니었을까요? 그녀의 존재가 다시금 역사에 등장한 것은 중종 말기 혹은 인종, 명종대의 일입니다. 연산군의 외손자들, 즉 영수의 자식들이 왕실에 탄원하여 외조부모 연산군과 장록수의 제사를 지내게 해달라고 청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영수가 죽을 때까지 부모를 잊지 않았고 자식들에게도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애틋함을 전해주었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그들을 괴물이라 불렀지만 딸에게는 여전히 그리운 아버지요,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났을까요? 실록에는 그녀의 졸기, 죽음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어느 날 조용히 숨을 거두었겠지요. 아마도 늙고 병들어 자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파란만장했던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죽는 순간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화려했던 4살 때의 궁궐 풍경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까요? 아니면 돌팔매질당해 죽은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을까요? 이제야 부모님 곁으로 가는구나. 어쩌면 죽음은 그녀에게 안식이자 해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죄인의 딸이라는 멍해를 지고 살아야 했던 고단한 삶 숨쉬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던 긴 세월을 뒤로하고 그녀는 비로소 자유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남긴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이름 석자와 몇 줄의 기록뿐. 하지만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 아래 짓밟힌 개인의 삶 연자제라는 잔혹한 굴레, 그리고 그 속에서도 끈질기게 이어지는 생명의 존엄함에 대해서 말이죠. 잊혀진 아이 이영수, 그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녀가 흘린 눈물과 한숨은 역사의 행간 속에 깊이 배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녀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어 기억하는 것은 승자의 역사 속에 가려진 패자의 아픔을 위로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이영수의 삶은 우리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편견 없는 시선에 대해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부모의 과오로 자식을 판단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한 번의 실패나 낙인으로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매도하는 것이 옳은가? 수백 년 전의 이야기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연자제의 그림자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한 권력의 무상함과 역사의 비정함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연산군의 권력도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화려했던 궁궐의 영화도 한 줌의 재가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상처받은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역사는 승자들의 화려한 개성가가 아니라 패자들의 신음소리 위에도 쓰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500년 전 어린 영수 옹주도 저 달을 보며 부모님을 그리워했겠지요. 이제 그녀는 모든 고통과 멍해를 내려놓고 편안히 잠들었을 것입니다. 부디 저 세상에서는 역적의 딸도 천민의 아내도 아닌 그저 사랑받는 딸 이영수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눈물, 우리가 기억해주지 않으면 영원히 잊힐 그 이름, 오늘 밤 잠시나마 그녀의 굴곡진 삶을 마음속으로 어루만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꽃으로 피어났다가 모진 비바람에 꺾였지만 결코 뿌리째 뽑히지 않았던 강인한 들꽃 같은 여인 연산군과 장록수의 딸 이영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